민법 연습 2 제10주 쟁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채무의 소멸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채무의 소멸 중에서 이제 변제 중심으로 다루게 되고요. 상계는 제11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변제자 중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제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를 할 수 있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 보통 이제 이건 변제자 대위의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변제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는 자, 예를 들면 뭐 보증인이라든지 물상 보증인이라든지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보증인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는 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자, 예를 들면은 후순위 권리자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선순위 권리자, 선순위 담보권자, 이제 후순위 담보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게 될 테고, 그럼 결과적으로 저당권을 상실하게, 후순위 저당권자도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상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자, 또는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에 관해서 변제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같은 경우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와 거의 같은 의미가 되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자 대위가 그냥 그대로 법정 대위가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제자 대위가 적용이 되고 임의 대위가 아니라 이제 법정 대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변제자 대위 부분 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변제 수령자인데요. 변제는 누가 수령할 수 있냐?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있지만은 채권자의 대리인, 우리 보통 대리권 부분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고 있는 자는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변제 수령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대리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수령 보조자도 그렇습니다. 이제 채무자를 대신해서 수령을 하는 사람, 채권자를 대신해서 수령하는 사람을 수령 보조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변제 수령, 채권자가 지정한 사람, 이런 사람도 이제 수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자가 아니지만 변제 수령 권한이 없지만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비록 변제 수령자가 이제 변제 수령 권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변제가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통 예를 들 때 전부 명령이 무효인데 그 전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겁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응소하지 못해서 패소한 경우에 전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전부 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고,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 그 채무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해서 변제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제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전부 명령이 무효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은 전부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채무자가 있을 때 이 전부 채권자가 전부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전부 명령이 무효라고 한다면 여전히 병은 을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갑이 병에게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할지라도 병은 갑에게 전부금의 지급을, 전부 명령이 무효라는 걸 이유로 해서 전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갑이 병에 대해서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했을 때 병이 전부 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병이 패소해서 전부금 청구가 인용이 되었을 때, 이때 원칙적으로 병은 갑에게도 전부금을, 이제 확정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갑에게도 전부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을에게도 원래 채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니까 채무를 지급해야 되는 이중 지급 위험에 노출이 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전부금 청구 전부 명령이 무효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 부분을 주장하지 못해서 전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래서 전부 채권자한테 변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병이 채권의 준점이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변제자에게 선이 무과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병이 갑에게 전부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이자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전부 명령이 이제 무효인 경우에도 이렇게 채권의 준점이자에 대한 변제가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채권의 준점이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고, 그 다음에 변제자가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유효한 변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도 유효한데요. 진정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 변제하게 되면은 비록 그 영수증이 이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변제 수령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변제가 무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있는데요. 준점유자와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이외에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은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한도 내에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갑이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채권자이고, 그리고 을이 이제 변제 수령자. 여기서 좀 다시 할게요. 갑이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을이 변제 수령자이고, 그 다음에 병이 채무자이고요. 그 다음에 정은 갑의 채권자, 또 무도 갑의 채권자, 이렇게 이제 그 갑의 채권자라고 봅시다. 채권자라고 했을 경우에, 자, 여기서 병이 채권자한테 변제를 하면 그냥 변제가 돼서 채무가 소멸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변제 수령자인 을에게 변제를 한 겁니다. 이제 을이 변제 수령 권한이 없는 경우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변제 수령 권한이 없는 을에게 변제했을 때 원칙적으로 변제 수령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병이 을에 대한 변제는 갑에 대해서 채무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죠. 하지만 이 변제 수령자가 변제한 것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 그 병의 갑에 대한 채무는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첫 번째, 이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변제한 금액을 전달한 경우, 예를 들면은 1억을 이제 변제를 했는데, 을이 그 1억을 갑에게 전달한 경우, 이제 병으로부터 1억을 지급받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갑에게 전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채권자한테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충당한 경우,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을이 갑에게 병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갑이 을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충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채무가 소멸한 경우라고 하면은 그 경우도 갑은 이제 1억이 변제됨으로 인해서 을에 대한 1억의 채권을 면하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이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을이 갑을 대위하여 정에게 변제한 경우, 을이 1억 원을 갑한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갑의 채권자인 정에게 직접 1억을 지급한 경우도, 이렇게 되면은 갑은 정에 대한 1억의 채권을 면하게 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을이 변제 수령 권한이 없지만은 을에게 변제한 돈으로 인해서 갑이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병의 갑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채무가 소멸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채권자한테 이익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채권자한테 이익이 없는 경우는 을이 갑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을이 갑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1억을 사용해서 변제한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갑은 을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병이 1억을 변제한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없겠죠. 원래 부담하고 있는 채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을이 무에 대한 갑의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경우, 이제 무가 갑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걸 을이 1억을 이용해서 무를 대위해서 갑한테 변제한 경우, 결국 이제 무가 변제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채무를 변제받는 것 자체는 원래의 채무를 이제 채권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이 1억을 변제한 것에 의해서 갑이 이익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채권자가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변제돼서 채무가 사라진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이 변제된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한 돈에 의해서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무가 변제된 경우, 이제 변제 수령자가 갖고 있던 채무든 아니면 제3자가 갖고 있던 채무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채무를 그 돈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한테 이익이 있다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을의 무에 대한 갑의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무가 갑의 이제 채무자라고 돼 있죠. 여기 정은 갑의 채무자, 그 다음에 무는 채권자, 갑의 채무자인 거죠. 자, 무가 이제 갑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한테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갑의 채권자고 갑의 채무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변제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제 충당인데요. 변제 충당 같은 경우에는 변제 충당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바대로,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 없으면은 지정된 방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누가 지정권자인가에 따라서 정해지겠지만은 그 지정권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지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정 충당 방법, 지정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정 충당의 방법에 의해서 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급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급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급부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합의 충당이 있으면은 합의에 따라서, 또는 지정 충당이 있으면은 지정 내용에 따라서, 또는 지정도 없다면은 법정 충당의 방법에 따라서 채무가 충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래서 충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그와 사후적으로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그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비교적 최신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제 충당의 합의, 변제 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 충당의 우선순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분 비례하여 충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 비례해서 충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는 뭐 예를 들면 A 채권이 있고 B 채권이 있고 C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A 채권에 충당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변제하면서 당사자의 합의 충당이나 이런 게 없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채무자가 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A 채권에 충당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 B 채권과 C 채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합의라든지 지정이라든지 또는 법정 변제 충당에 의해서 이제 B 채권이나 C 채권에 충당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적 최근 판결이긴 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채권자가 다른 채권에 충당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런 점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A 채권에 충당되었다고 했는데, 채무자가 A 채권에 충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A 채권 이외에도 B 채권과 C 채권이 존재를 하고, 그 A 채권 대신에 B 채권과 B 채권 또는 C 채권에 충당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법정 충당의 방법이든 합의 충당의 방법이든 뭐 지정 충당의 방법이든 그런 다른 법정 충당 채무 충당의 변제 충당의 방법에 의해서 다른 채권에 충당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은,
자, 기본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비용부터 충당이 되고 이자부터 충당이 되고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이 됩니다. 자, 이런 충당 순서 같은 경우에는 변제 수령자뿐만 아니라 변제자 같은 경우에도 이와 다른 순서로 변제 충당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 이제 그 당사자들이 수령을 받는 사람뿐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하는 것을 다른 순서로 변제 충당을 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당사자가 합의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이하 다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연 손해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동일하게 취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변제 충당에 관련돼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바뀔 수 없는데 또는 하지만은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변제 순서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원본에 먼저 충당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원본에 우선적으로 충당된다는 지정을 했을 경우에 이런 지정은 효력이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변제하는 사람이나 변제 수령권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하는 충당되는 순서를 바꿀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채무자가 먼저 원본에 충당된다라고 하는 지정을 한 다음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채권자의 원본에 먼저 채무자의 원본에 먼저 충당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채권자가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따라 당사자 사이에 원본에 먼저 충당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비록 이자, 원본,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달리 원본에 먼저 충당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묵시적 합의도 합의의 일종이니까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충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본에 먼저 충당되었다.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 원본에 먼저 충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정 합의 충당이나 또는 지정 충당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충당 방법에 따라서 충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변제 이익이 큰 것에 대해서 먼저 충당이 큰 채무에 대해서 먼저 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언제 변제 이익이 크냐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변제 이익이 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신의 채무와 보증 채무 중에서는 당연히 보증 채무는 타인을 위해서 채무를 부담한 거니까 자신의 채무와 보증 채무 중에서는 자신의 채무가 변제 이익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채권에 대해서 물상 보증인이나 보증이 있는 채무와 그 다음에 단순 채무 사이에는 변제 이익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3자가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해서 그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이익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채무가 있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채무가 변제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서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한 채무가 더 변제 이익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제자 대위인데요. 변제자 대위 부분은 상당히 어렵죠. 자, 이 내용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공동담보에서 공동저당권자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와 변제자 대위가 이제 종종 이제 관계가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저당에서 이제 둘 다 채권 이제 담보물이 다 공동저당물이 다 채무자 소유이거나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공동저당의 법리가 적용이 돼서 이제 처리가 되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공동저당물 중에 하나는 채무자 소유이고 또 하나는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변제자 대위에 관한 문제가 먼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는 공동저당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엮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변제자 대위의 효과인데요. 자, 변제자 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채권자의 채권과 이에 부속된 권리는 변제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병이 변제자일 때, 자, 병이 채권자한테 변제를 하게 되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던 권리, 이제 이 채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이 비록 병이 변제를 했지만 이 채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담보권 같은 권리들 또는 뭐 보증채권 같은 권리들, 보증채권, 이런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들이 모두 다 변제자한테 귀속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변제자 대위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제자가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변제자가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들이 채권 플러스 뭐 담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변제자한테 이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전되는 건 아니고요.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했을 때 그 구상권을 담보하게 한 목적에서 변제자 대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상권이 먼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상권이 있어야지만 이 변제자 대위가 효력이, 이제 변제자 대위가 의미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구상권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변제자 대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제자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로 인해서 취득한 권리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되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제자한테 그대로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병은 갑이 갖고 있던 채권을 양도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병은 다시 을에 대해서 구상권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상권이란 권리와 그 다음에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가 병한테 이전되어서 병이 갖고 있던 권리는 별개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변제자 대위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구상권이 사라지게 되면은 당연히 채권자, 변제자 대위에 관련되어 있는 권리들도 다 소멸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법정 대위의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가 변제자한테 이전이 되고요. 임의 대위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들이 변제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자, 요 다른 내용도 살펴보죠. 자, 일부 대위의 경우인데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1억의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만약에 병이 갑에게 1억을 변제하게 되면은 1억 원을 변제하게 되면은 그럼 병은 1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인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1억 원의 채권, 이건 비록 병이 변제했지만은 소멸하지 않고 이제 존속하게 됩니다. 1억 원의 채권 플러스 X에 대한 저당권. 자, 이 권리가 병한테 귀속이 되는 것이죠. 그 병의 1억 원의 구상금 채권과 그 다음에 1억 원이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1억 원의 채권 플러스 X에 대한 저당권, 이 두 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 구상금 채권과 이 채권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취득한 채권 권리는 별개의 권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병이 1억 원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5천만 원만 변제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병은 5천만 원의 구상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 중에서 5천만 원의 채권과 그 다음에 저당권은 갑과 병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부 변제했을 경우에는 변제자와 채권자가
변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빠졌네요. 변제자와 채권자가 담보권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공유하게 됐을 때 나중에 X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이제 공동 저당권자인 갑과 병이 배당을 받아야 될 텐데 이때 갑과 병이 동일하게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갑이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병이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즉 갑과 병이 X 저당권을 공유한다 할지라도 갑이 우선해서 변제를 받게 되고 남는 것의 범위 내에서 이제 병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의자 사이의 관계인데요. 이 대의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요 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요 482조의 내용들은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수 없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요 내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이제 저당권이나 저당 목적물이나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이제 대위하겠다. 변제자 대위라고 하는 점을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이나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이걸 제3취득자라고 얘기를 하죠. 제3취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제3취득자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취득자가 있을 때 그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보면은 이제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이게 X에 대해서 있고 병이 이제 변제자가 되겠죠. 변제자가 되면은 갑이 갖고 있던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 플러스 X에 대한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 권리를 병이 변제를 하게 되면 취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X를 만약에 병이 정에게 양도를 했다. 소유권을 넘겼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한 자, 요 세 가지를 제3취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X에 대해서 그냥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X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자가 되었을 때 이걸 이제 제3취득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병이 이제 1억 원을 다 변제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1억 원과 X에 대한 저당권이 다 병한테 귀속이 되죠. 그럼 병은 을에 대해서 1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1억 원의 채권과 X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X에 대한 저당권을 병한테도 변제자 대위에서 취득한 X에 대한 저당권을 정한테도 주장할 수 있느냐? 정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위의 부기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이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비록 이제 X에 대한 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겠죠. 하지만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기 전에 X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1억을 변제한 것에 의해서 저당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정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병은 정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지만 제3취득자에 대해서 이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만약 이 사안에서 을한테 이제 보증인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걸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인이 있습니다. 이제 병을 이제 변제자라고 하지 말고 보증인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저당권이 있고요. 요 X에 대한 저당권을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정이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갑이 갖고 있던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저당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한 보증 채권을 갖고 있죠.
보증 채권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죠. 왜냐하면 정이 이제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그럼 X를 실행하기 때문에 정에 대한 정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은 이해관계는 제3자로서 정이 변제할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제3취득자가 변제했을 경우에 그런 변제자 대위가 일어나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권리들이 다 정한테 귀속이 되느냐? 정한테는 X에 대한 저당권 같은 경우는 귀속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정이 X에 대한 소유자이었으니까 저당권이 X에 대한 저당권이 이제 그 의미가 없을 테고, 그러니까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과 그 다음에 병에 대한 보증 채권이 정한테 귀속될 수 있느냐라는 것의 문제인데,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증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증 채권 자체는 정한테 이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이 갑을 대위해서 병한테 보증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증인이라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보증을 한 상태에서 정이라는 사람들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물적 부담이 있는 걸 알면서 취득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보증인한테 채권자를 대위하도록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적 보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상 보증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중에 1위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제3취득자가 뭐 정 1이 있고 정 2가 있고 정 3이 있다. 그럼 이제 X, Y, Z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가 원래 채무자 소유였는데 X, Y, Z에 대해서 각각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이것이 정 1, 정 2, 정 3한테 다 소유권이 넘어가서 제3취득자가 3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정 1이 갑에게 변제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갑이 Y와 Z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저당권을 정 1이 취득하는데, 그런데 정 1이 취득해서 전체 구상금 전부에 대해서 또 이 변제자 대위를 해버리게 되면 또 정 2가 변제한 것이 되니까 다시 또 변제자 대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 1은 뭐 예를 들면은 이 각각 이제 가액이 다 똑같다. 1억 이제 목적물의 가액이 다 1억이다 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갚은 돈을 예를 들면 3천만 원만 갚았다 라고 한다면은 그 3천만 원의 3분의 1인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제 갚은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에 대해서는 이 정의 분담 부분이 3분의 1 부분이니까 3분의 1 범위 내에서 갑이 갖고 있던 권리가 이제 정 1한테 귀속이 되고, 또 Z에 대해서도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갚았으면은 그러면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을한테 강제 집행을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Y한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가액에 비례해서 다른 이제 제3취득자를 대위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3호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 물상 보증인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보증인인 경우에도 보증인이 여러 명이 있었을 때는 보증인이 뭐 1, 2, 3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각각 이제 보증인 1인당 이제 숫자에 비례한 거니까 보증인은 3분의 1씩 이렇게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물상 보증인인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역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데 그때도 역시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니까 인원수 이제 보증인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채권자를 대위하는데 물상 보증인은 인원수가 아니라 뭐 이제 가액에 따라서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상 보증인 1, 물상 보증인 2,
물상 보증인 3이 이렇게 있었을 때 x, y, z의 가치가 있었을 때 이게 1억, 2억, 3억이다. 가치가 이랬을 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물상 보증인 1이 3억의 채무를 모두 다 변제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상권, 채무자에 대해서 3억의 구상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들이 다 물상 보증인 1한테 이제 귀속이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이제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 3억을 갚았으니까 채권자 이제 3억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갖고 있던 채권을 3억이라고 한다면은, 이 3억의 채권과 그 다음에 YZ에 대한 저당권이 물상보증인 1한테 이제 귀속이 되는데, 그때 이제 물상보증인 1이 다른 Y나 Z에 대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이제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하는 거니까 Y에 대해서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전체가 총 금액이 6억이니까 6억 중에 2억이니까 3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Y2에 대해서는 1억의 범위 내에서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Z에 대해서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억 5천의 범위 내에서 이제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겠죠. 채권자 갖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3억을 다, Z에 대해서 3억을 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물상보증인 3이 부담해야 될 2분의 1 범위, 그러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제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Z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 1억 5천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게 되겠죠. 그게 이제 4호의 내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이 여러 명이고 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일단은 인원수에 따라서 보증인이 2, 보증인 3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 3명, 보증인 6명이니까 전체를 6분의 1 범위 내에서 채권자, 이 중에 한 사람이 변제했을 경우에는 보증인 1이 변제하거나 물상 보증인 1이 변제했을 경우에는 6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제 채권자를 대위한다. 각자 이제 6분의 1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물상 보증인 1, 2, 3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을 이렇게 이제 채권자를 대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물상 보증인 내에서는 다시 또 이 6분의 1에,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2분의 1이 되겠죠. 채권자가 이제 갖고 있던 권리에 대해서 2분의 1을 갖고 있는데, 이 2분의 1에 대해서 각자 평등하게 이제 3분의 1씩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상보증인 1, 2, 3의 부동산의 가액이 1억, 2억, 3억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물상보증인 1은 1억에 대해서 6분의 1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 2는 2분의 1에 6분의 2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 3은 2분의 1에 대해서 6분의 3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사자, 물상보증인, 변제자, 대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대위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5번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어떤 경우이든지 변제자가 물상보증인이 대위를 하든 또는 이제 보증인이 대위를 하든,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여기 이제 여기 보증인만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는 물상보증인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의 소유권, 저당 목적물이나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어떤 저당 목적물의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변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긴 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갑이 있고요. 이제 을이 있는데 여기에 X 부동산이고,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1순위 저당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이 2순위 저당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정의 보증인이라고 한번
보증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 아까 이제 1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3억이라고 할 수도 있고 1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1억이라고 하고요. 1억의 채권과 그 다음에 X에 대한 저당권, 요 권리가 보증인한테 그대로 귀속이 되죠. 자, 이렇게 귀속이 되는데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병이 그 후에 2순위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보증인 병이 이제 보증인 정이 병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병이 제3취득자라고 본다면은 이제 정이 병에게 변제자 대위를 하는 동안에 병이 2순위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정이 병에 대해서 자기가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내가 1순위 저당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자, 병같이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제3취득자에게만 그런 것이고 2순위 저당권자가 변제자 대위자 이제 그 2순위 저당권자가 제3취득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위에 부기등기 없더라도 정이 병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병이 만약에 제3취득자라고 한다면은 병이 먼저 변제했을 때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겠죠. 즉 보증채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병은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이 만약에 변제한 경우에는 병은 이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해서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제3취득자와 달리 후순위 저당권자인 병은 이제 자기가 변제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긴 하지만은 제3취득자는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규정, 1호와 2호의 규정, 즉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는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1호와 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증인 같은 경우나 물상 보증인은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고, 또 후순위 저당권자는 자신이 변제했을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위에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3취득자가 아니므로 대위에 부기등기가 없더라도 보증인은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상 보증인도 채권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대위에 부기등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보증인은 대위에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보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상 보증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증인이 변제를 한 후에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죠. 이건 당연히 제3취득자가 목적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변제를 한 경우에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변제자가 변제를 해서 저당권이 소멸한 다음에, 비록 이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3취득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은 그 제3취득자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제3취득자가 목적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제3취득자는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와 상관없이 어쨌든 이제 등기는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보증인이 변제를 하게 되면은 그 저당권은 이제 보증인한테 귀속이 되고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에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자, 그런데 대위에 부기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그럼 이제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그 이제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위 이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이제 있냐 없냐가 논란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경우는 아직 이제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보증인이나 이런 사람이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전히 저당권은 살아있는 상태가 되고 제3 취득자는 저당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이제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증인이 변제를 하게 되면은 그 제3 취득자가 채권자가 제3 취득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내용들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별적인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최근 판결이긴 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인의 물상 보증인 중 1인의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 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 취득자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가 가능하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을이 채무자이고요. 이제 갑이 채권자이고요. 물상보증인이 뭐 이제 병이라고 할게요. 병 1, 병 2, 병 3. 그 다음에 요 목적물도 x1, x2, x3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물상보증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물상보증 x를 취득한 정이 제3 취득자가 되겠죠. 근데 이 제3 취득자가 채권자한테 대위 변제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정은 이 x2와 x3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물상보증인이 여러 명이니까 각각의 이제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정은 병 2에 대해서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고 그 다음에 병 3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이 판결을 보면은 이 판결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결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막상 이렇게 문제에 나오면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고요. 이제 이거는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은 이제 갑이 있고 채무자가 을이 있는데 채무자가 뭐 채무자 갖고 있던 소유 x2, x3에 대해서 뭐 담보권을 설정했을 때 이 x의 소유권을 예를 들면 병이 취득했다라고 하면 병이 제3 취득자잖아요. 이 제3 취득자가 있고 병 1이 있고 병 2가 있고 병 3이 제3 취득자가 이렇게 3명이 있을 때 만약에 병 1이 변제했다라고 한다면은 가액에 비례해서 다른 채권자 이제 제3 취득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이제 병 2와 병 3이 없다면은 당연히 병은 x1과 x2와 x3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병 2와 병 3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할지라도 병 2와 병 3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가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물상보증인이 여러 명 있었을 때도 동일하게 이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이제 제3 취득자가 있었을 때 제3 취득자가 변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채권자도 대위하게 되겠죠. 이제 이 경우는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물상 보증인하고 채무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건 변제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요 이제 채무자와 물상 보증인 사이에는 변제자 대위의 문제로 처리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상 보증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변제자를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위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정이 변제하게 되면은 병2와 병3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죠. 가액에 비례해서. 이게 이제 약간 좀 설명이 좀 이제 적절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정이 변제했을 경우에 다른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도 가액에 비례해서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리고, 이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막상 이렇게 판례에 나와서 문구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물상 보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물상 보증인의 제3취득자 중에 한 명이 변제했을 경우에 다른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도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다. 또는 뭐 이제 여기도 물상 보증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정1은 정2와 정3에 대해서도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채무자 소유의 여러 물건이, 여러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3취득자가 여러 명 있었을 경우에 제3취득자 중 한 명이 변제하게 되면은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해서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변제로 인해서 대위할 수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종종 등장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제 채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되고요. X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다음에 병이 보증인이다 라고 할 경우에 이제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변제를 하게 되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 같은 것을 변제자 대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갑이 X에 대한 이 저당권을 미리 포기해 버리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병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책임이 보증 채무가 이제 면책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갑이 이제 저당권을 포기하게 되면 무담보 채권이 되는 것이고 보증인한테 이제 그 책임이 집중될 수도 있잖아요.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보증인 같은 경우는 저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은 X에 대한 저당권을 변제자 대위에서 취득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제 변제자 대위에 관련해서 이제 공동저당 같은 경우도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학기 때 공동저당 부분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이제 변제자 대위와 같이 묶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 대위가 유사한 측면이 있죠. 이제 공동저당 같은 경우에 갑이 을에게 이제 채권을 갖고 있고 을이 갖고 있던 X1과 X2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이 X1에 대해서 갑이 1순위, 그 다음에 뭐 병이 2순위,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는 갑이 1순위, 정이 2순위 뭐 이런 식으로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즉 갑이 공동저당권 1순위 공동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만약에 갑이 X1에 대해서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병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배당되었을 경우에 갑이 X2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저당권을 이제 대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갑이 갖고 있던 저당권 X2에 대한 저당권을 병이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공동저당에서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변제했을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이제 이건 변제자 같은 경우고요.
변제자가 채권자가 갖고 있던 X에 대한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취득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변제자 대위 채권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좀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동 저당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는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대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이제 X1과 X2가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가 이제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뭐 갑이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는 이제 병과 정이 받아가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X1에 대해서만 먼저 X1에 대해서만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럼 채권자는 X1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채권 전액에 대해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동시에 배당되는 것보다 병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이 이제 368조 제2항에 의해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동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368조가 적용이 되는데 근데 공동저당물이 채무자 소유이거나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걸 지우고요. 갑이 이제 을이 채무자 소유이고 그 다음에 병이 물상보증인인데 Y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갑이 1순위 저당권자이고 그 다음에 정이 2순위 저당권자이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갑이 1순위 저당권자 무가 2순위 저당권자 이렇게 이제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죠. 자, 이런 경우에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X에 대해서도 먼저 저당권을 X와 Y에 대해서 동시에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갑은 먼저 X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정은 다시 또 채권자를 대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은 그냥 후순위 저당권자보다는 물상 보증인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은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시배당을 한다면은 그럼 뭐 이제 X를 먼저 배당한다면은 채권자는 X에 대해서 먼저 배당을 받겠죠. 자, 그런데 병이 이제 갑이 만약에 병 소유인 Y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병이 Y를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병은 제3자로서 이제 물상 보증인으로서 변제를 한 것이 되겠죠. 물상 보증인으로서 변제를 했으니까 당연히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겠죠. 대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은 이제 갑이 갖고 있던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과 플러스 X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은 을에 대해서 구상금 채권 1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병 같은 경우에는 Y가 실행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한테 채무를 변제한 꼴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병은 을에 대해서 1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갑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과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1억 원의 채권, 피담보 채권에 다시 이제 병이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공동저당이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병이 을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과 X에 대한 저당권, 그 다음에 1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무 같은 경우에는 먼저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무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리들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함으로써 무가 결과적으로는 우선 변제, 그러니까 병이 이제 변제자 대위를 통해서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 무가 물상 대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는 이제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물상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를 하게 되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이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공동저당의 경우에도 물상보증인 소유와 채무자 소유인 경우가 공동담보물로 제공된 경우에는 변제자 대위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저당권이 먼저 실행된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동저당의 경우에 변제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아래에서는 이제 공동저당의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와 그 다음에 변제자 대위의 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변제자 대위의 경우와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요 갑에서 을이 있고 이제 병이 변제자 대위 요 x가 있고 이 병이 변제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갑이 을이 채무자, 그 다음에 x1, x2가 이제 공동담보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갑이 1순위, 그 다음에 병이 2순위, 그 다음에 여기서 갑이 1순위, 정이 2순위 이렇게 이제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만약에 갑이 x1에 대해서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병은 368조 2항에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할 수 되겠죠. 그래서 갑이 x2에 대해서 취득하게 된 저당권을 이제 동시에 배당되었을 때 가액에 비례해서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동시 배당이 이루어졌을 때 채권자가 x2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x2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x2에 대한 저당권을 병이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병이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병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과 x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죠. 변제자 대위로서 x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당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가 갖고 있던 저당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이 변제자 대위에서의 병이나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로서의 병이나 똑같이 채권자가 갖고 있던 저당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죠. 자, 그래서 공통점을 본다면은 등기 없이도 모두 다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병은 등기 없이도 채권자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후순위 저당권자인 요 병도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도 x2에 대한 갑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제자 대위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는데 채권자의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모두 다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x의 저당권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피담보 채권도 병이 취득하게 되죠. 자, 그런데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병 같은 경우에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까지 취득하는 건 아니고요. 갑이 x2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저당물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수 있던 범위의 채권자의 저당권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자,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저당권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자, 대위할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와 대위 변제자 모두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저당권이 X에 대한 저당권, X2에 대한 저당권이 불법적으로 말소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병과 이제 변제자 대위에서의 병이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에서의 병은 모두 다 이 저당권의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저당권이 말소가 되느냐? 이제 그 변제자가 변제를 한 다음에 채무자가 부탁을 해서 X에 대한 저당권을 갑에게 말소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X2에 대한 저당권 또는 X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를 하는 경우가 되면은 그럼 더 이상 갑은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에 의해서 이 갑이 갖고 있던 저당권이 병한테 이전이 되는데 그걸 갑이 말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법한 말소인 것이고요. 따라서 병은 이 이제 X나 X2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대위를 하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회복 등기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변제자가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이제 물상 보증인이 이제 만약에 여기서 Y가 이렇게 이제 그 공동저당으로 제공이 되었고, 이 경우에 채권자가 Y에 대해서 먼저 실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채권이 만족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병은 이제 물상 보증인인 병은 자신의 재산으로서 채무를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갑이 갖고 있던 X에 대한 저당권과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을 취득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Y의 1순위 저당권자가 아니라 이제 그 정이라고 하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제 갑이 Y에 대해서 먼저 저당권을 실행했으니까 저당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받은 게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면 상관없지만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은 결과적으로 병이 변제자 대위에서 취득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은 병에 대해서 채권자니까 그 채권자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병이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이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물상 대위에 의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결과적으로 후순위 저당권자나 또는 이제 변제자 대위에서의 변제자나 이제 물상 보증인도 변제자 대위에서 변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당권이 불법적으로 말소되었다면은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물상 보증인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은 그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대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X 부동산이 제3자한테 처분되었을 경우에 제3취득자한테 처분되었을 경우에 이제 X2가 제3취득자한테 이것도 역시 제3취득자에게 처분이 되었을 경우에 여전히 병이라는 사람은 X2에 대한 저당권, 변제자,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제3취득자한테 주장할 수 있겠는가, 또는 변제자가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는 이제 변제자가 변제자 대위를 제3취득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물상 보증인이 됐든 보증인이 됐든 변제자 대위를 제3취득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위의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경우에도 후순위 저당권자가 그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3취득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제한 주장할 수는 없을 테고 어떻게 어떤 요건 하에서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만약에 요 X2에 대한 저당권이 불법적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이제 말소된 상태에서 제3취득자가 X2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제3취득자 입장에서는 X2가 깨끗한 그런 물건이다 생각하고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르죠. 이제 변제자 대위의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이 말소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으면은 제3취득자한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X2에 대한 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제3취득자가 취득했을 경우에는 병이 제3취득자에게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취득자가 취득했다면은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병이 제3취득자에게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X1과 X2가 공동저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동저당이라는 점이 이제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3취득자 입장에서는 비록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공동저당 자체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 X와 Y가 공동저당권이 이제 공동저당으로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X가 제3취득자가 취득했는데 비록 저당권이 있지만은 제3자가 변제를 해서 그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3취득자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 경우는 X2라는 공동저당에 대한 등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3취득자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위의 부기 등기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공동저당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취득자가 취득한다면은 병이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X2에 대한 공동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물론 이제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말소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이거를 제3취득자가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3취득자 같은 경우는 깨끗한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병이 제3취득자에게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제 이 저당권을 말소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어려운 내용들을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들은 변제자 대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하고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꼼꼼히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